반갑습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상황 판단 담당을 하고 있는 박어령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원래 언어논리 박은경 선생님께서 이제 참석하실 예정이셨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불참을 하시게 되셨고요. 제가 이 피셋과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법학 적성 시험 추린 원정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이 언어 논리와 관련된 그 이론적인 방법론 같은 것들을 제가 좀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언어 논리를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상황 판단까지 같이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 두 과목이 어떤 형태로 문제화가 이루어지는가 와 관련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상황 판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각각의 문제들을 잠깐 살펴보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각을 중점적으로 길러 두셔야지 실제 아까 김용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었던 20개 내외의 그런 점수 확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PPT로 이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여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제가 판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판사가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거는 좀 그냥 무시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서 상황 판단, 자료 해석, 언어 논리 세 가지가 이 피셋을 구성한다고는 다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자료 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크게 봤을 때 언어 논리와 그리고 상황 판단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자체가 보여주듯이 언어 논리라는 과목은 다 언어적 서술형 텍스트가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텍스트들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가, 요 두 가지가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겹치는가, 구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될 그러한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1차적으로는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많고, 물론 상황 판단은 자료 해석 영역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롯이 언어적 정보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 한 절반 정도 이상은 기본이 언어를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황 판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언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신문 기사에서 어떤 보도자료 보시듯이 설명문이 중심이 됩니다. 설명문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 설명문에서 어떤 것들을 문제를 만들게 되는가. 주로 그 관련된 내용, 어떤 개념이 등장하면 그 개념이 어떤 것이다. 그 직접적인 그 사실관계 자체를 그냥 물어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에서 언어적 텍스트를 보통 보시게 되면 그 텍스트들이 대부분 설명문이라는 것. 그러면 이 설명문과 관련되어서 문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조선시대 때 혹은 그 이전 삼국시대부터 한복을 어떤 식으로 착용해 왔는가. 그러면 그 시대별 한복 착용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각 시대별로 구분하여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와 그 다음 조선시대가 차이점을 보인다. 요 대립지점, 구분되는 지점 있죠. 요런 것들이 하나씩의 어떤 선택지를 구성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황 판단에 등장하게 되는 언어 중심의 그런 문제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문제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언어 논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일치 부합 여부를 따져보는 문제가 역시 나옵니다. 하지만 언어 논리는 이것만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글들이 나오느냐, 논설문 형태의 글들이 나옵니다. 주장과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 있어서 일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혹은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라는 형태의 그런 주장형 글들이 이 언어 논리 파트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정한 근거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요 언어 논리와 관련된 요 논리적인 측면이 이제 개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과정을 쭉 따라가시게 되면 나중에 논리학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논리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막연할 수가 있지만 왜 어떤 근거가 주어졌을 때 일정한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는가,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는가, 그 당연함을 보여주는 몇 가지 공식들,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논리학 자체가 처음에는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딱 보셨을 때는 상당히 이게 당혹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활용되는 규칙들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 규칙들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수학 공부하셨듯이 수학에서 몇 가지 공식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 그것들을 적용하여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게 되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들은 암기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암기한 대상을 일정한 그 논증형 제시문에 적용을 하였을 때 결론이 숨겨져 있어서 요 근거만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결론이 무조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결론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 그 다음 이미 결론은 도출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 여기 빠진 부분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빠진 게 과연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의 어떤 상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논리적인 이미 우리가 딱 짜여져 있었던 그와 같은 논리적인 틀에서 봤을 때 어떤 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규칙을 여기에 적용하여서 이 부분이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는 형태의 그런 문제들이 이 논리학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 영역에서 다루시게 될 그런 문제들의 또 한 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논증, 주장형 글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장이 제시가 되었을 때 그 주장이 과연 맞는가, 과연 우리한테 일정한 설득력을 가지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묻는 문제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그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보시게 되면 어떤 형태로 질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다음 논증을 강화하는 것은 혹은 약화하는 것은 이런 것들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이론이 제시가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A라는 원인이 있으면 B라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런 주장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가설을 제기를 한 것이죠. 이와 같은 가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가설이 과연 맞는가 틀린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례를 몇 가지를 주고 과연 이렇게 준 사례들이 이 논증을 진짜로 강화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약화시키는 것인가 이런 것을 묻는 문제 패턴들이 또 일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언어적 텍스트 자체는 읽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언어를 가지고 설명문 형식으로 만들어낸 문제들도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관련된 항목을 정확하게 비교하시면 그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고 언어논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힘들어하실 것은 이 논리학 체계에 대한 학습. 이것도 어느 정도 암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하셔서 이걸 기반으로 하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근거 결론의 도출의 과정, 빠진 게 있으면 그것을 빠진 것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서 이거는 내가 논리학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그런 사고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앞으로 남은 7주 과정 동안에 이 원칙들을 다 체계화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것들까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강화 약화의 패턴도 몇 가지 정형화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을 기반하여서 각각의 사례들을 여러 번 풀어보시면 사실 이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분야가 현재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아마 그 체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될지 그거는 다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 논리와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언어 중심인 텍스트인데 일반적인 설명문도 있지만 주장, 근거에서부터 일정한 결론 혹은 어떤 주장을 도출하는 그런 형태의 논증형 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설명문 의 텍스트와는 다른 식의 접근 방법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입니다. 논리학이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큰 1차적인 걸림돌이 될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상황 판단은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되는가? 제가 지금 자료 나가 있는 것에서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상황 판단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일단 그 구성 요소를 봤을 때 언어, 규칙성, 그 다음 도표, 수, 그 다음 논리, 이렇게 크게 봤을 때 5가지 세부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부 요소들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것은 현재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자료를 그냥 참조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언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문을 거의 대부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설명문이라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 문제의 유형은 일치부합형입니다. 다음 글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다음 글에서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옳은 것은, 이거 묻는 문제들이 다 이러한 설명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고차적인 그런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추론형입니다. 추론형. 이와 같은 추론형 문제가 1년에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씩 나오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딱 봤을 때 이거 여기 언급되어 있었지 하고 그냥 단순한 그런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정보들이 몇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과거에는 어떻을 것인가 그것을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그래도 한두 문제씩 나오게 되는데 이 형태의 문제들과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지만 기본은 내용 분석 철저하게 하시면 이 추론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텍스트에 대한 정보 분석력인데 이 정보 분석의 제일 1차적인 것은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비교입니다. 비교.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제시된 항목들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비교가 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3페이지에 보여드린 것은 이것은 원래 텍스트가 아니라 그 텍스트의 구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도식화시킨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한복이라는 것을 가장 큰 상위 화두로 잡아서 이 한복과 관련되어서 총 2개의 단락으로 이 원래 텍스트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한복 착용의 시대별적 특징을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마지막 조선시대 이렇게 총 4시기로 나누어서 시대별 특징을 서술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조선시대 관복의 종류와 특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는지 밑에 선택지 1번과 5번 정도로 한번 지금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1번 남북국시대의 서민들은 징용포를 공식적인 행사에도 입었다. 이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실제 이제 제시문에 보시면 남북국시대에는 서민 같은 경우에는 징령포를 공식적 행사에서도 입었지만 귀족은 공식 행사에서는 입지 않았다라는 식의 그런 대조로 해놨습니다. 비교 지점. 요 비교 지점에서 실제로 이 선택지가 구성이 되었었던 것이고 5분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문관의 경우 권룡포와 비슷한 모양의 상복에 호랑이가 수놓아진 충배를 붙였다? 자, 여기에서도 오른쪽, 위쪽에 도표한 거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요. 문관과 무관의 직무복이 현재 차이를 보이고 있죠. 문관의 경우에는 학을 수놓았고 무관의 경우에는 호랑이를 수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문관의 직무복을 학이 아니라 호랑이에끔 연결시킴으로써 오답을 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이 언어적 텍스트, 특히 설명문에 있어서 일지부학평 문제는 이렇게 정보들이 A, B, C 나눠져 있고 A와 관련돼서는 X라는 속성, B에 대해서는 Y라는 속성, C에 대해서는 Z라는 속성이 부여되어 있으면 그러면 B와 Y가 연결돼야지 옳은데 선택지 1번에서는 B는 Y가 아니라 X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 것,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분류만 해내셨으면 사실 이런 형태의 선택지 금방 다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려울 게 없겠죠. 상황 판단 자체가 이제 다른 영역까지 다 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로는 접근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 언어 논리에서 논리학이 암기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퀴즈 문제와 같은 것들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에서 마주하기 힘든 그러한 독특한 상황들이 등장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별도로 피색 5급 공채 시험까지 같이 포괄 하셔가지고 좀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고로도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이걸 안 하셨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 해결 가능하실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파트. 이와 같은 것들이 설명문과 연결되고 그 다음 언어적으로 제시가 됐는데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법률형 문제입니다. 법규 문제. 요 법규형 문제는 법학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사실 조금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법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잘 아시면 되냐 이겁니다. 사실 이 법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그 조건과 관련돼서 벌금을 매긴다든가 형량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출국 금지를 시킨다든가 과세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효과를 발동시키는 구조가 법규 문제의 대부분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 조건들이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가. 그 조건들이 동시에 다 충족되어야지만 일정한 효과가 발동된다고 분명히 법규에서는 말을 했는데 선택지에 딱 봤더니 그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됐는데도 효과가 발동한다고 설명해놨는데 틀렸다. 이런 판단은 금방 다 하실 수 있겠죠. 못 하시겠다고 생각되시는 분 없으시죠? 예.
실제 법규형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 구조, 어떤 형태 자체가 평소 접하지 못했었던 그런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낯설더라도 결국 그 안을 이루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뼈대는 결국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효과가 발동하더라 이겁니다. 그 조건이 과연 한 가지냐, 두 가지냐, 여러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돼야도 되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내시면 사실 이 복귀형 문제도 구조 자체가 계속 반복돼서 똑같은 패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요 문제와 지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실제 이 법규형 문제도 요 설명문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일상적인 사고 감각으로도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페이지를 잠깐 넘겨서요. 4페이지. 지금 제가 시간을 체크하지 않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군요. 자,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무난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역들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이런 규칙성이 일정한 공식 혹은 법규 자체에서 어떤 것들을 따올 수도 있는데 그 공식이 어디에 적용되는가? 도표. 지금 현재 보시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법규를 적용한 것은 아닌데, 자,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판단 기준, 내가 어떤 선호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호의 기준이 아래쪽 기준이라는 박스 안에 정보로 지시가 되어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하드디스크 용량, 가격이라는 이 세 개의 정보 계열에서 어떤 것을 최우선순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빨리 찾아내셔가지고 그 수치를 비교해서 제일 값이 높은 것을 찾아내는 형태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도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표 유형의 문제의 핵심은 앞에서 봤었던 설명문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랑 똑같습니다. 비교 잘 해주시면 돼요. 제가 아래쪽에 박스에다가 세 가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설명도 해놨지만 도표형 문제에서도 항목들 사이에서의 정확한 비교만 잘 이루어지시면 실제 문제 해결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램 메모리 용량 계열만 한번 봐볼게요. 램 메모리 용량 계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선호한다라는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용량 보시면 16, 16 두 개 있고 4, 4 두 개 있고 8 하나 있죠. 그러면 이 램 메모리 용량 계열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제 선호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16짜리입니다. 16짜리. 이거 못 읽어내실 분 없으시죠? 다만 정보의 계열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과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과 그 다음 그 판단을 할 대상이 되는 것이 표 형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의 시간 싸움이 될 뿐이지 실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 전혀 낯설거나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표 자체가 좀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런 패턴이고 해에 따라서는 표 자체가 지금 여기에는 몇 칸이 안 등장하지만 기출문제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가 됩니다. 뭐 형을 할 수가 없네요. 네. 들어가는 항목만 해도 20여 가지 30여 가지의 어떤 그런 항목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복잡한 형태의 이런 도표 문제는 1년에 한 번, 하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들도 결국에는 요 행 계열 혹은 열 계열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가 이것만 잘 찾아내시면 지금 이 문제 푸는 방식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비교 기준, 클수록 더 선호한다. 큰 것을 우선적으로 1순위에 배치, 숫자가 작은 것은 나중으로 밀어놓는 이러한 기준 설정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표만 잘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들도 도표가 복잡해지는 것만 달라지지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그런 원리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 못 푸실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고를 복잡한 도표에다가 조금만 더 확장해서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하면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도 다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런 5번 문제들도 사실 항목 계열이 조금 더 늘어났다 뿐이지 실제로 한번 잠깐만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2순위와 4순위가 옳게 짝지어진 거 여기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발동하시면 되는가 기준을 먼저 잘 찾으시면 됩니다. 기준,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표 아래쪽에 보시면 우선순위는 각 대안별 평가 기준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정한다. 그 다음 아래쪽 합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실현 가능성 점수가 높은 대안이 우선순위가 높고 등등등 나와 있는데 결국 뭐 보라는 겁니까?
뭐 보라는 겁니까? 왼쪽 계열에 이 효과성 등등등 나와 있죠. 효과성, 그 다음에 기술적 실현 가능성. 요 계열별로 점수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요 매겨져 있는 점수를 세로 방향으로 합산하라는 겁니까? 가로 방향으로 합산하라는 겁니까? 누가 대답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세로 방향입니까? 가로 방향입니까? 세로 방향이죠. 예, 세로 방향으로 계산을 한 값들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이 몇 점, 니은이 몇 점, 디귿이 몇 점, 리을이 몇 점, 미음이 몇 점 계산해서 합산해서 그래서 만약에 동점자가 나오면 그때 요 두 번째 동그라미 쳐진 부분 있죠. 여기 가서 동점인 된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다시 다음 단계에서 내가 고려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 도표 문제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비교해서 대소관계 비교해서 값을 도출해 내시면 돼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요 계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도표 제시형 문제 아니면 도표 자체를 주고 일정한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혹은 최근 뭐 일상적으로도 이제 아마 많이 사용하셨을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여기에는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사칙 연산을 하셨을 때 x분의 y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그냥 이 분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퍼센티지 형태로 선택지 1번에서 요 값을 뭐 17.5% 그 다음 2배 되니까 35%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 형태로 전환을 빨리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칙 연산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수리적인 공식이 도표에 적용되는 형태의 문제가 또 두세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셨던 요 네 가지와 관련된 문제화 지점 낯선 게 없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쭉 수행하셨던 그러한 사고로 다 해결이 가능한데 다만 일상에서는 이 녀석들을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셨거나 특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인 어떤 도표 자료를 볼 일이 별로 없으신 그런 영역에서 일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이 녀석들이 제일 낯설겠죠.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문제 유형별로 그것이 아직 정확하게 체계화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와 관련된 문제와 지점들은 말씀을 드렸고 제일 사실 이것은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상황 판단이 제일 난감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요. 그와 같은 난감함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논리 파트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언어 논리에서 다루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이 퍼즐적 사고를 잘 해주셔야 돼요. 퍼즐이라는 것은 이런 식이죠.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격자가 이렇게 꾸려져 있다고 했을 때 장기를 두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문제는 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이 출발 지점 A로부터 이 A가 움직일 수 있는 패턴은 마. 이게 장기로 치면 여기 가운데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죠. 저희 아버님도 제가 이제 상주가 고향인데요. 그 장기협회 회원이셔서 장기 두시는 걸 평소에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마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죠? 이와 같은 이동의 패턴을 2번 혹은 3번 했을 때 이 A라는 것이 세 번째에 갈 수 있는 그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각각의 그 케이스별로 요 규칙 A는 이렇게 한 칸 직선으로 갔다가 대각선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번이라는 혹은 3번이라는 이동 횟수가 추가되었을 때 과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가.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제 퀴즈나 아니면 퍼즐의 그 규칙성을 적용해서 이 메커니즘대로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낯설거나 아니면 제일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백지 상태라고 전제를 한다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녀석은 가장 예외적인 패턴입니다. 가장 예외적인 패턴이고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 문제화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게임을 할 때 이 게임의 승패가 리그전 형태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A와 B가 4명이 있다고 칠게요.
A가 B와 싸우고 C와 싸우고 D와 싸워서 현재까지 A는 B를 상대로 A는 C를 상대로 전적이 1승 1패. 얘를 상대로는 1승 1패가 안 나오죠. 1승 얘를 상대로는 무승부. 이런 형태로 났고 아직 A와 D가 싸웠는지 혹은 싸우지 않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요 결과가 아직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승리하면 3점, 무승부면 1점, 패배하면 0점이라는 그런 승점을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승점에 따랐을 때 현재 몇 승 몇 패 했는지 이런 건 모르지만 결과는 몇 점이었더라? 4점이더라. 그러면 4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 1승 했죠? 이미 3점 나왔죠? 그럼 여기 무승부기 때문에 1점 나옵니다. 여기는 결과를 아직 모르는 상태지만 뭐밖에 없습니까? 무승부나 아니 패배해야 되죠. 패배. 예. 이건 여러분들이 이러한 리그전 혹은 일정한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것들 그 정형화된 어떤 게임의 패턴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확실하게 안 주어져 있지만 중간에 이러한 점수 시스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그 빈칸을 채워 넣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유형별 그 문제와 지점들을 정확하게 딱 체계화를 시키셔서 나중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특히 5급 공채 문제까지 많이 다뤄보셔야 돼요. 이러한 5급 공채 문제까지 포함하여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게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뭐 자리 배치 형태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시게 되면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사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득점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으셔야 될 것은 논리형 문제에서는 제가 다 맞으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논리형 문제가 해에 따라서 많을 때는 한 7, 8개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적을 때는 4개 정도 나오는데 평균 잡아서 5개 아니면 6개라고 치겠습니다. 자,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들 중에서 적어도 2개 혹은 3개 정도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맞고 들어가시고 언어적 유형 문제에서 다 맞으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그냥 진술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비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거의 100% 다 맞으셔야 되고 요 녀석이 해결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법규형 문제 이것도 구성이 처음엔 낯선 게 문제이지 구조 자체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 반복성을 확실하게 체화를 하셨으면 요 문제들도 제가 봤을 때 평균 5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 즉 1개 정도만 틀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한 10개 정도 그 다음 여기 요 부분이 특히 아마 제일 약하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득점의 대상을 삼아서 더 주력을 하셔야 될 것은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도표형 문제는 그나마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낯선 것은 무엇인가 평소에 안 하시는 그런 계산 과정을 해야 되는 거, 요구하는 거. 곱셈, 나눗셈 이게 사칙연산이긴 한데 다 아시는 거긴 한데 실제로 제시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공식이 뭔가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시그마 같은 게 등장한다고 했을 때 시그마라는 것은 주어진 항목들을 이 안에서 다 더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읽어내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서 몇 가지 자주 출제되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 분수 형태로 정리했던 것을 퍼센티지 형태로 빠르게 치환하는 거 이런 것들의 감각도 지금은 변환이 빨리 안 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변환 과정도 이제 직관적으로 빨리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문제들은 이제 풀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언어 논리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느라고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상황 판단 문제, 아마 기출 문제 쭉 풀어보시면 틀 자체, 모양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이 4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일상에서 접하는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그 정리만 정확하게 되시면 20개 맞으면 합격권이라고 말씀을 아까 김용훈 선생님께서 하셨었죠. 그 점수는 일단 7주 동안에 충분히
도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논리 퀴즈와 관련된 퍼즐형 문제와 관련된 그것까지를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영역의 요 유형의 문제들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맥시멈 20개 이상의 그런 목표치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저는 따로 아직까지는 강의 계획서를 이제 만들어 놓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제 강의 진행과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일부터 저도 10중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총 7회 과정 중에서 초기 6회는, 전반부의 6회는 저는 일단 각 유형별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는 피셋 5급 공채 문제까지 포함하여서 각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실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화를 해두셔야 된다.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 7회차 때는 모의고사를 진행하여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에 대한 그러한 평가 그리고 남은 기간이 이제 그쯤 되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을 것이긴 한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완하셔야 될까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마지막 회차는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언어 논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담당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그 박은경 선생님 그 질문란에 따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해서 저의 상황 판단과 관련된 그리고 언어 논리의 그 문제와 지점과 관련된 설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